논술은 딱 두 개로 나뉩니다. 경희대파 그리고 한양대 연세대파.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경희대학교 논술 특징에 이어서 한양대와 연세대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왜 하필 그 많은 학교들 중에서 경희대와 한양대, 연세대를 먼저 설명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여러분, 내가 진짜 논술을 처음 공부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무조건 추천드리는 게 경희대와 연대 혹은 한양대의 기출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두 그룹의 학교 유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두 개를 조금 잘 습득하고 익히고 있다면 그 다음에 풀게 될 다른 학교 기출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희대처럼 요지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전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가 요구하는 바 그대로가 있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진짜 한양대 연대처럼 정해진 정답이라든지 진짜 너가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돼 라는 것들이 전혀 없는 완전 자유로운 형식의 연대와 한양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타 외에 이 학교들은 경희대의 방식이든지 혹은 이제 한양대 연대의 방식이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연대랑 한양대처럼 완전 형식이 조금 자유롭고 그리고 진짜 전적으로 학생의 의견에 의존하는 그런 대학들이 막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워낙 독창적인 유형의 학교들이지만 얘네가 정말 논술 공부를 하기에도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경희대 거랑 연대 게 조금 어려우면 한양대 거도 괜찮아. 연대는 사실 모범 답안이 조금 잘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랑 한양대 이 두 개 학교를 조금 잘 정리를 해둔다면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다른 학교 거를 문제를 푸실 때 정말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다. 이 두 학교의 유형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영상이 다시 나오기는 할 텐데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그 유형이 이 경희대 조금, 한양대 조금 약간씩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기도 하다. 이 건국대의 논술 특징도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경희대 기출에서 나오는 비교 분류 평가, 그리고 한양대 기출에서 나오는 이제 뭐 인트로 쓰기, 나만의 주장 전개하기, 그리고 추론하기,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잡아둔다면 정말 전체 논술의 80%에서 85%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학교 거 문제를 푸는데 이거 비교네? 그럼 나 경희대 때 썼던 그 템플릿을 그대로 가져와서 써도 되겠구나. 혹은 내가 이거 문제를 보니까 약간 내 생각대로 조금 추론해도 되겠네. 이 경우에는 나 한양대에서 쓰던 그런 추론의 방향성을 잡고 전개를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한양대랑 경희대를 정말 잘 잡아두고 익숙하게 만들어 두신다면 진짜 새로운 학교의 문제를 푸실 경우에도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경희대에 이은 한양대와 연세대 논술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자 경희대와 다르게 어떻게 알아두면 되는지, 그리고 이 두 학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세대랑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그 공통점이 정말 굉장히 많은 학교예요. 일단 무엇보다 우리가 무조건 알아둬야 되는 사실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연대와 한양대는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을 갖고 있더라. 학생들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는 논술 시험입니다. 물론 이제 뭐 각자의 요구하는 화제라든지 이런 방향성은 조금 존재를 하겠죠. 이거가 이런 방향성이 없는 학교는 절대 없어. 근데 이 연대랑 한양대는 주어진 화제를 가지고 진짜 완전 학생들의 논리력에 맡기는 시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제와 방향성은 존재하지만 이것을 전개하는 방식은 오로지
학생의 논리력에 달려있다. 학생의 전개 방식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 학교 모두 공통화제를 먼저 제시를 해줘. 그래서 다른 길로 세지 말고 얘를 중심으로 생각해봐 라고 글을 잡아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 화제를 가지고 내가 제시문 간의 비교를 하면서 공통점을 중심으로 쓸지 아니면 차이점을 중심으로 쓸지 그때의 기준을 뭐로 잡을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여러분의 역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들은 정말 한양대 같은 경우 모범 답안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제 한양대는 학생들의 답안을 전달해 주죠. 근데 그 학생들의 답안을 보면 이 세 개의 답안이 거의 다 달라. 그리고 각자가 이제 추론하는 방향성, 그리고 막 이제 잡아내는 인트로, 그리고 전개하는 방식, 공통점으로 할지 차이점으로 할지 등등등 이 모든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거야. 진짜 내가 어떻게 그 글을 해석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노타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18년 수시 기출문제에 여러분 공감 능력에 대한 화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 해에 한양대가 제시했던 이 공감 능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와나가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를 썼어야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학생은 공감 능력에 대한 찬반을 가지고 진짜 공감 능력이라는 단어를 되게 잘 사용을 한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공감 능력에 대해서 옹호하는 건 가밖에 없네? 그러면 제시문 나는 공감 능력이 아닌 또 다른 요지를 제시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잡은 뒤에 이런 공감 능력과 그리고 그때의 답안이었던 이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새롭게 기준을 잡아서 전개하는 방식으로 즉 차이점을 쓰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은 공감 능력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바탕으로 글을 전개했다면 두 번째 학생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단순히 찬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거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그때 공감이 더 중요한지 혹은 이성이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논리적이고 심도 깊게 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양대의 논술 자체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정말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할지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지 아니면 완전 새로운 방식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전개를 할지는 온전히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답안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글을 읽은 나의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주장을 전개하게 되는 그 논리성에 초점이 맞춰서 나는 이런 주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근거에 기반해서 채점자를 설득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딱 채점자가 읽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 그건 사실 실패야. 근데 딱 채점자가 읽었는데 이거 내가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말이 된다 하면 그런 분들이 진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한양대에서 나오는 추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추론의 방향성을 정말 내가 어떻게 잡을지 뭐 예를 들어서 제시문은 2개야. 근데 이제 자료가 3개가 나왔을 때 가와 나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 3개를 묶어서 설명해도 되는 거고 가는 이거, 나는 이거, 그리고 얘는 가나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 거고 이런 모든 형식들이 여러분들이 잡은 주장에 기반해서 통일성 있게 전달되기만 한다면 그거는 정말 무조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답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연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점을 조금 잡아보자면 분류와 비교라는 거는 그 형식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 한양대는 공통점으로 써도 돼, 뭐 차이점으로 써도 돼, 다 너 맘이야 라고 한다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구하는 그 형식 자체가 비교하시오, 분류하시오 얘는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나의 자유에 맡기는 건 뭐야? 어떤 기준으로 할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분류가 어떻게 될지 뭐 예를 들어 여러분 가나 다까지 했는데 가나 vs 다 혹은 다 vs 나다 이렇게 묶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짜 가다 vs 나 이렇게 묶는 것들 다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지는 답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분류가 막 다르다고 해서 다 떨어지고 이러는 게 절대 아니야.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 그리고 이런 비교점을 잡은 근거들,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준다면 그 분류가 어느 방향이든 사실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정한 논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결국은 내가 정답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논리대로, 나의 주장대로 뭔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준을 잡아내고 그거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주는 진정한 논술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진정한 논술의 표본이라는 거는 여러분 수시 논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막 대학교에 가면은 혹은 막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논술을 보는 학교라든지 논술을 보는 직종 자체들이 진짜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원하는 논술의 방향성과 굉장히 동일하다. 그래서 한양대랑 연세대 논술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정말 실제로 이제 학교를 갈 때, 그리고 그 외에 글 쓸 일이 생겼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만큼 이 한양대랑 연세대는 정말 학생의 그 논리력 그 자체, 그리고 사고를 확장하는 방향, 그리고 타인을 설득하는 그 모든 능력을 담고 있는 정말 전국 논술 대회라고 해도 무방한 거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1번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글의 방향성을 내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힌트를 인트로에 첫인상으로 딱 박아줘야 된다 라는 점이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일단 논술에서 인트로를 사용하는 학교는 사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정말 한양대랑 연세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진짜 글을 내 생각대로 조금 전달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가 준 화제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정리할 거야 라는 거를 담아주는 게 바로 인트로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인트로는 화제를 제시해주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전개할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특정 화제에 대한 긍부정적인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남들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전개할 건데 조금 감안해서 봐봐 라고 하는 차별적인 포인트들을 잡아내던지 이런 것들을 잘 담고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사실 첫인상 그 3초 동안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확실히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논술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야. 제가 이제 학생들 거에 논술을 첨삭을 조금 하다 보면 사실 첫 문장에서부터 이 친구는 조금 쓸 수 있는 친구구나, 이 친구는 아직 조금 부족하겠구나 라는 게 명확히 보이게 돼. 근데 사실 연세대랑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130대 1이 되게 기본적인 그런 시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글을 채점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다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다 읽어. 절대 안 돼. 아예 내가 첫 문장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지 않으면 사실상 그냥 내 거 읽히지도 못한 채 버려진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연세대랑 한양대는 그 인트로의 첫인상이 정말 더 중요한 학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엄청난 실수가 많이 생겨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얘들아 인트로를 무조건 써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면 애들이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막 인트로를 쓴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뭘까? 이 인트로 자체가 너무 화제에서 동떨어져 있거나 그냥 되게 단순하게 감정이랑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사전도 아닌데 정의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약간 뭐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거의 이렇게 약간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인 글들이 막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쓸 거면 안 쓰는 것만 못해. 내가 일단 글을 읽었는데 좀 너무 어렵다, 인트로 잡기가 조금 힘들다 이러면 너무 과하게 쓰려고 비논리적으로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서 바로 뭐 비교점, 공통점 먼저 써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실
첫인상이라고 진짜 생각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한양대랑 연세대 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뭐 경희대, 건대, 동대, 막 성대 이런 데 거를 막 풀면서도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내가 이거를 만약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게 된다면 뭐라고 요약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 인트로 한 문장씩을 다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기도 합니다. 어차피 논술은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 영상을 보는 우리들은 인트로를 진짜 무조건 쓴다라고 저랑 약속을 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남들이 안 쓰는 차별적이고 예리한 문제 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저 때는 말입니다. 진짜 학교의 선생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진짜 그런 말 많이 했어. 연세대랑 한양대는 남들이 안 쓰는 걸 써야 붙어.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게 진짜 남들이 안 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를 쓰는 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연대랑 한양대는 되게 자유로운 형식들을 인정을 해준다고 했잖아. 그 논리성만 있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했지. 근데 이런 자유로운 형식 속에서 문제를 딱 읽었을 때 누구나 찾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잡는 거를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을 잡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0명 중에 85명이 잡아낼 수 있는 거, 이거 백날 첫날 잡아봤자 뽑히겠어요? 응? 절대 안 뽑히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남들이 잡는 거를 당연히 같이 잡아주되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그리고 논리적이고 예리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답안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형식들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조금 해두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진짜 남들이 찾지 못하는 나만의 예리한 문제 제기를 잡지 않으면 남들이 다 쓰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평이한 답안만을 작성하게 되겠죠. 실제 기출문제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2020년 한양대 기출 같은 경우에 기억에 대한 생각을 논하라 라고 나왔어. 이거를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기억에 대한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서술을 했어. 근데 실제 합격한 애들은 어떤 거를 중심으로 거의 설명을 했을까? 공통점은 사실 누구나 잡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인트로로 공통점으로 빼버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글을 전개할 때는 이런 기억에 대해서 가와 나의 차이점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작성했던 친구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때 당시 공통점으로 잡았던 부분에 있어서도 남들이 다 그냥 평이하게 생각했던 기억은 왜곡되고 변질돼 라는 거는 진짜 누구나 썼어. 근데 공통점이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단 말이야. 글을 조금 깊이 있게 안 보면 알 수 없었던 정말 독특했던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쓴 학생들이 당연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연세대 기출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이 기출까지, 이 과거 막 14년, 13년도까지의 기출까지 안 내려갈 텐데 정말 예전 기출문제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TV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출문제가 있었어. 이에 대해서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이 사람 잘못됐다. 그냥 TV에 완전 매몰돼서 다른 외부적인 것도 생각도 못하는 바보가 된다. 약간 이렇게 썼다면 실제 합격자의 답안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조금 다른 시선으로 얘를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를 진짜 무작정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해당 개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 이렇게 중독된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사람이 얼마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TV를 보게 됐는지 빠지게 됐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점을 설명을 하면서 진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또 다른 지점을 확인을 하고 설득을 하게 된 거죠. 당연히 이거를 보는 채점자들이 어떻겠어. 100이면 100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데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높은 점수를 먼저 쳐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진짜 1차원적인 상태에서 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시문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저렇게도 해석을 해보는 그 연습을 해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정말 연대랑 한양대를 합격하려면 글 자체를 다각적으로 보는 연습, 그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고, 한양대랑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출문제의 그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시험 전까지 모두 보고 내려가신다면 분명히 그 한양대와 연대가 원하는 그 인사이트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이거 진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긴 한데 학교 제시문에서 주는 그 사례들을 진짜 구구절절 나열하면은 안 되는 시험이야. 한양대랑 연대는 정말 유난히 사례 위주의 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술 자체의 제시문들은 거의 설명문이거나 문학작품이거나 혹은 어쨌든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글들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사례 같은 건 나와. 근데 감을 잡게 하기 위해서 가와 나 같은 거는 설명문을 많이 준단 말이야. 내가 지금 너한테 원하는 방향성은 요런 개념이야 라는 거를 사실상 명확하게 표현해 준다 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글을 이렇게 내가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써줘라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연대랑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적인 설명보다는 약간의 사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얘가 말하는 게 뭐지? 라는 거를 이해도 못한 채 그냥 그 사례를 줄줄줄줄 따라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아집니다. 막 그냥 논술을 푸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와, 이런 일이 있어? 라는 게 나오니까 그냥 거기에 꽂혀가지고 다른 생각이라든지 뭐 논리적인 전개, 예리함 문제제기 이런 거는 못한 채 그냥 500자로 설명되어 있던 사례를 그냥 150자로 줄이는 그런 의미 없는 글들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글 자체의 갈피라든지 맥락을 전혀 잡지 못한 채로 그냥 받아쓰기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글들이 완성되기 때문에 특히나 연대랑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 무조건 그 사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거를 잡아내서 나만의 주장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 5번째로 연세대랑 한양대가 되게 자유 형식이다, 뭐 화제도 자유롭다 라고 하지만 결국은 논술이 원하는 그 개념들을 담고 있는 거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해당 부분은 연세대보다는 한양대에서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쉬울 텐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화제를 제시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짜 논술에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 소통에 대해서 말해라, 문화에 대해서 말해라, 뭐 이성과 감성, 아비투스 이런 등등등의 개념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논술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개념들이 거의 그냥 제시문에 녹아져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논술이 좋아하는 대립 키워드를 중심으로 얘네가 명확히 설명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약간 어려운 거는 연세대 논술이기는 합니다. 연세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화제 제시 자체를 막 이런 논술적인 개념들이 아니라 거짓말에 대해 논하시오. 뭐 창의성에 대해 논하시오. 실용성에 대해 논하시오. 뭐 황망근 씨에 대해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논술을 공부할 때 배우지는 않았던 개념들, 약간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화제로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난해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 연대도 화제 제시만 이렇게 하지 결국은 그 속에 들어있는 대립 키워드 자체는 논술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한양대는 진짜 이성과 감성, 뭐 문화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뭐 아비투스의 유무 이런 식으로 진짜 논술에 많이 나오는 대립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이 된다. 라고 한다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화제 자체는 진짜 자기 맘대로야. 진짜 뭐든 될 수 있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 논하시오, 목걸이에 대해 비교하시오, 시계에 대해 비교하시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속에 있는 이제 성격들, 뭐 시계에 대해 설명하는 성격, 뭐 목걸이에 대해 설명하는 성격 이런 성격들이 대립적인 키워드로 설명이 된다. 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간단하게 자 아까도 말했지만 한양대는 이성하면 우리 뭐가 떠올라? 감성이 떠오르지.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 하면 뭐가 떠올라?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 막 이런 게 떠오르잖아. 이런 개념의 대립이 된다면 연세대는 뭐 이제 목걸이를 만약에 주제로 제시를 해. 실제 제시문의 글들도 다 목걸이에 대한 소리만 막 하고 있어. 근데 그 안에서 이 목걸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 목걸이를 수동적으로 차게 됐는지, 혹은 내가 능동적으로 차게 됐는지 그 성격의 대립 키워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세대가 조금 더 잡아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정말 많은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연세대랑 한양대를 내가 준비한다 라고 하면 절대 이 논술에 쉽게 접근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중요하고 어려운 포인트들, 그리고 진짜 핵심이 되는 포인트들을 정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이 학교의 기출문제를 다 풀고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연대나 한양대에 합격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학교를 준비하실 경우에는 그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고, 논술이 되게 좋아하는 개념들, 성격이 갖고 있는 대립 키워드, 그리고 내가 그를 어떻게 전개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남들이 못 보는 이런 공통점 차이점들은 또 없을지, 그리고 내가 뭔가를 평가하거나 추론할 때 또 그냥 진짜 일반적인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말 완벽하게 공부를 해 나가지 않으면 연대랑 한양대는 결코 만만하게 볼 학교가 아니라는 점을 꼭 참고해 두시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 5가지 특징들을 잘 정리하고 곱씹으면서 여러분의 공부 방향성을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그만큼 연대랑 한양대는 이제 마음먹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진짜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진짜 내가 합격을 위한 완벽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논술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수업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여기 이메일 주소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